뉴스외전 정치 마수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16명 잠시 뒤에 이제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오후 3시 30분쯤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금 시설에 갇힌 지 일주일 만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서 외국인 직원들을 교육시켜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하면서 하루 더 지연된 일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두 분은 이번 구금 사태의 본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좀 관행적으로 허용됐던 부분들이 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단속과 맞물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산업 특성상 단기 파견 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기에는 뭐 추첨제여서 쿼터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급받기에는 발급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뭐 매년 3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기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 현장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이외에도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쿼터가 한정적이고 발급받는데도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들이 급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의 비자 쿼터를 할당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좀 어쩔 수 없이 뭐 이스타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들을 통해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만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비자에 조금 완벽한 비자를 가지고 갔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좀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측에서 분명히 이번에 대미 투자를 한국이 약속한 것을 알고 있고 사실은 미국이 누구보다 이 미국 내에서 한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길 바랬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단속까지는 불가피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며칠씩이나 구금을 시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압적인 조치를 당했다라고 느끼는 상황까지 갔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결국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고 한국만의 비자 쿼터를 넉넉하게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자 문제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금, 쇠사슬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맹국인 한국 또 미국의 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대응했던 미국 측의 처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외교력을 동원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측면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3,500억 달러, 더 나아가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잠재돼 있었는데 이걸 저는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네. 이 비자 문제도 5천억 달러 투자할 계기로 조금 더 완화되는 조치들을 마련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돌아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외교에 약간의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한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의 책임이 미국 쪽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기업 현대차나 LG솔루션이나 뭐 이렇게 있다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비자 규정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기도 한데 또 다시 말하자면 이제 비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 이 문제는요. 이제 네. 미국 측에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올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이 들어와서 뭔가를 해주기를 계속 원하는 상황이고 네. 심지어 이번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미국에 잔류하는 안을 제안했을 정도로 한국의 인력과 기술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의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라
아니라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국에서 오는 어떤 이 근로자들에 대한 전용 비자 쿼터를 만들겠다라는 협력적인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 저는 이거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치적인 셈법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유권자들의 굉장히 이제 소구력을 받았던 구호들이 어떤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놨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을 탓하는 것도 결국 그 강경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지지층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한국 측 편의를 많이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 단속국에서는 인원수를 정해놓고 단속을 하고 있고 네.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직업을 뺏겠다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 가야 될까요? 어쨌든 이번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법과 원칙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행정력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규정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 언제든지 구금될 수 있다라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례가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죠. 근데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희망은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미국의 이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제도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문 인력에 대한 그 쿼터 비자가 활성화돼서 충분한 그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관행에 기대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그룹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자꾸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기업들이 할 역할이고 또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은 사실 로비라는 게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이런 여론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도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지 않냐 지적을 했고요. 또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금 여행 비자로 와서 수업하는 미국인들을 감금하거나 뭐 이럴 일은 당연히 아닐 텐데 다만 이번 일이 아직 관세 협상도 남아있고 대미 투자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향후 협상과 이런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하죠.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자 쿼터를 얻어내는데 이번 사태가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가능하죠. 있다라는 점인 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의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 대상 선정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혹은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투자 이행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합의문을 작성한 상태도 아니고 네. 미국 측과의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가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가 충격적이고 특히 기업들로 하여금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불안 요인을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이 관세 협상의 디테일들을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비자 문제의 유연화라든지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번 구금 사태를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태지만 이 사태를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협상력에 큰 차이가 있는 국가들끼리 어떤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개입하게 될 경우에 그 협상력이 덜한 국가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 그 현실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 인력이 단기간 거기에서 비자 없이 일하거나 아니면 쿼터의 비자 쿼터를 받아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도의 외교력과 국력이라면 충분히 미국에서 그런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컸었던 만큼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우리 외교 당국, 기업의 노력이 있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경제 전체의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에 관련돼서 저희가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체포 구금 사태,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체포와 구금은 잘못된 것이란 응답이 60%였고 현지 진출 기업들의 임직원들의 비자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응답이 3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다수의 생각은 역시 비자 문제 소홀도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체포 구금은 한미 동맹과 이번 경제 협력을 생각했을 때 과도하다. 이런 분노는 당연하게 여겨지죠. 네, 아무래도 이제 동맹국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가 있었다라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한미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에서 특히나 이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협상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인력들도 많이 파견해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자 문제를 비자를 문제로 삼아서 체포와 구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를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그것도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을 순풍 속에서 끝냈던 이런 상황 속에서 했다라는 게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미국에 대한 어떤 큰 배신감 이런 것들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도 앞서서 이제 이런 경우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면밀하게 저희가 이성적으로 잘 접근을 해봐야겠죠. 저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임직원 비자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답한 비율이 33%가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이게 확실히 미국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질이라도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준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음에도 어마어마하죠.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사안을 또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33%라는 사람이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런 정도의 법의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다만 여튼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미국 측의 과오가 큰 거죠.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 서운한 감정 안 가질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이성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으려는 이 양국 외교 당국의 노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일이고 우리 국민 구금됐던 316명 이제 대략 1시간 17분 정도 후에 도착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사히 좀 귀국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내용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왜 사인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네, 조금 전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 세트가 잠시 암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를 방어하러 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인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당연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반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끝났다라는 사실을 외신에서조차도 대부분 비슷한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국내 정치권에 와보니 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합의문 하나 없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빌미로 트집을 잡고 비판하는 야당 일각의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주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 협상을 빌미로 매개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부당한 요구들을 했고 거기서 최대치로 우리나라가 국익에 최대한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양보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버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오히려 합의문을 작성하는 순간 그것이 문서화되면서 미국 측의 요구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즉 미국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내실 있는 회담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공격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방어를 했고 네. 많은 양보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최악은 분명히 면했다.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보호할 것들은 하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 수치를 좀 낮춰서 15%로 협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외교의 실패다,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다, 빈손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반박하신 것이고 대통령 외교의 기조는 미국 측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공표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정에 어떻게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수출 시장에서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세율 15%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게 적용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일본차 15% 관세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거고요. 사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같은 그 조치가 계속해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에 이 협의안이 완전히 우리가 정말 원했던 방향으로 잘 이루고 온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를 갖고 오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25% 관세를 내야 한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 협정을 빨리 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7월 말에 우리 정부가 설명했었던 그 협상안이 과연 미국과 당시에 우리 한국 정부가 설명했던 게 달랐는데 한국 정부가 설명했던 게 과연 다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협의하지 않고 25%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협상안이 사인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농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이었는지 아니면 30개월 원령 이상에 대한 소고기 수입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주셨듯이 아직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15%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또는 관세를 내야 한다. 아직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만약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애초 책정했던 25% 관세를 계속 물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분위기는 참 좋았고 화기애애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협상은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측면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 방식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네. 보면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로 상대방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왕왕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치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우리가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사인하거나 아니면 관세 폭탄 맞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는 식의 미국 측의 이런 요구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현 상태에 대해서 한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몰아가는 듯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경고성 발언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아직 분명히 협상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기와 유예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에서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대로 전략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자회견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압박성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방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 산업 협력 부분을 매개로 삼아서 이 협상의 불리한 국면들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오히려 어떤 이 사태들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비자 쿼터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협상을 할 때 10을 넣고 싶으면 100을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너무 우리가 지레 겁먹고 다 받아주지 말고 끝까지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그 협정이라고 해서 정식 사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정확하게 뭐 알려진 것도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마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 이익금을 양국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이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협상 과정을 보면 시간이 우리나라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미 FTA 때는 아예 없었던 거고요. 지금 일본은 15%를 적용받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될수록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에 쫓겨서 빨리 사인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기업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좀 헤쳐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있었을 때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네. 한미 관계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간의 삐걱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미 관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진보 정권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빨리 미국에 잘 설명해서 최대한의 협상 성과를 만들려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법부의 일도 결국에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입니다. 결국 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대법원도 이거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뭐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헌법상에 보면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그럼 그 자리에 앉느냐라고 봤을 때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 등이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그 판사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위헌의 소지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이 임명한 판사로 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구상이 기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은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논란보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이전에 지금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이냐. 네. 결국에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직위원 재판부를 비롯해서 지금 내란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뭐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위원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혜들을 제공했던 것 아니냐라는 불만, 그 더 나아가서는 이 직위원 판사가 과연 지금 재판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의혹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어떤 뭐 접대를 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상 조사의 결과를 국민들 앞에 책임 있게 밝히고 이 판사가 업무에서 뭐 일시적으로라도 배제가 되든 혹은 징계를 처분하든 혹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업무를 이어가든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와 불만 혹은 의혹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법원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위헌과 합헌을 떠나서 현재 내란 특별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전 지금과 같은 불안이 존치된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초강수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강수이다. 네.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학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주류 헌법학자들은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은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되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를 왜 굳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은 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이 번졌을 때 제2, 제3, 제4의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라는 법 체계가 완전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통과시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 당에서 계속했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죠.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행정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게 된다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재판이라든가 사법 리스크 다 없애려고 들 것이고 본인에게 맞는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라고 우려했었는데 이런 우려가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 과정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해 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도 또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겠다라는 입법 독주의 움직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란 종식이 돼야 되고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까지 좀 논란적인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덕이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민주당 내 강경파 중심으로 보안 수사권 마땅히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과는 좀 결이 다른데, 또 하나 또 검찰개혁의 남은 조율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내겠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 조금 더 빠르고 강경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뺏어야 된다는 목소리와 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동의가 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각자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검찰 개혁을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던 과제였고, 검찰 개혁이 번번이 좌초된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마다 결국 검찰의 이 권한 자체를 그대로 어느 정도는 존치 않은 방향으로 개혁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이 문제 역시도 결국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검찰청 자체를 그대로 법무부에 그냥 두는 것 아니냐,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을 동시에 둔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당의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권한 자체를 확실하게 이번에는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이 권한을 확실하게 분배할 거면 확실하게 배분해서 약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 견제의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은 계속 섬세하고 정확하고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 국민들께 피해가 가장 적은 안을 찾아야 된다. 이 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게 저는 취지 자체는 모두가 동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이든 대통령이든 둘 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해악들이 크다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조금의 이견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앞으로 고위당정도 계속해서 열릴 것이고 정부 주도의 TF 역시도 이제 가동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와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 뭐 검찰의 목소리도 듣겠다라고까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보다 실용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또 당에서는 지지자들의 강렬한 호응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견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서부터 남은 3년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전반적으로 함께하는 시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이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경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은 해야겠는데 이것에 잘 되지 않았을 때의 모든 후과는 본인이 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그 딜레마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의 그 브레이크는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너무 과격합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고는 하지만 이 보안 수사권까지 검찰로부터 완전히 박탈하게 됐었을 때 5,200만 국민이 받게 되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형사사건이 한 160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 수사로만 다 종결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 조사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보완 조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게 권한을 일부 남겨두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검증된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우리 사회에서 묻힐 뻔한 사건들이 그 제대로 된 사법적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로 뭐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 이거 검찰이 요청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분명히 다룰 수 있었던 거고요. 부산 돌려차기 남성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그냥 일반적인 폭력 사건으로 마무리했었던 것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더
높은 징계 수위까지 이끌어냈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억울한 사람을 줄이겠다는 이런 보안 요구권에 대해서까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검찰은 아무 수사도 하면 안 된다라고 접근하는지 민주당의 사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악용된 사례를 보자면 또 끝도 없을 것이고 또 필요성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자면 대통령의 말처럼 좀 치밀하게 좀 이거를 잘 준비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고 오랜만에 좀 대통령의 생각을 속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뭐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저희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가 나왔고요. 잘 못하고 있다, 28%, 잘하고 있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 3대 특검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크게 앞섰습니다. 59% 잘하고 있다, 33% 못하고 있다. 대략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3대 특검 수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일단은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한 열망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낡은 구호가 됐다라고 자꾸만 이제 야당 측에서는 반발을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을 봤을 때에도 아직 뭐 진행 중인 것이고 그렇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낡은 구호가 아니라 저는 현 시대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보이고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반대파의 진영을 말살하겠다라는 것이 내란 종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란을 획책했고 내란을 함께 모의했고 내란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날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닌지, 혹은 그 이전부터 대통령이 수시로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맞장구를 치고 실질적인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뒤에도 이 내란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폐기하려고 했던 정황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내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던 증거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합당한 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란 종식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당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발하거나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당내에 관계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광복절 사면 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야당의 공간이 조금 생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무래도 야당은 좀 지지율이 떨어져야 야당의 공간이 나올 텐데 네. 어느 시점이 좀 야당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취임한 지 100일 조금 지났잖아요. 네. 아직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허니문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간에 8.15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와 워낙 많이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그런 데 대한 불만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출렁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그 허니문 기간이 지속되고 또 하나는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이 네. 한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 뭐 이런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도 있고요. 네, 분노도 있고요. 그리고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이 자꾸만 언론을 통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뭐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어긋났던 것들이 켜켜이 지금 노출이 되면서 네. 특검과 또 뭐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이런 것들이 동반 뭐 강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내란이 종식되는 그 시기까지는 좀 내란 종식에 함께 해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드는데요. 내란 종식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이라는 게 계엄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해석하시는 건데 계엄은 12월 3일에 끝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고요.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란 상황이라면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 방송이나 경제생활이나 일상생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이 이 내란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만 울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란 정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은 거 아닌가. 이제 좀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네, 물론 뭐 내란이 지금 내란 상황은 아니지만 내란 종식이란 게 사실 뭐 지금이 내란 상황이란 게 아니라 어떤 책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게 내란 종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친일파 청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얘기를 할 때 지금이 일제 강점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일파들이 이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그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왜곡된 역사관이 있는 인물들이 막 역사와 관련된 자리에 가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짚어보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과거에 어떻게 했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출당시켰습니까? 제명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탄핵안 표결을 할 때는 집단적으로 불참을 하면서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그 당론을 뒤집자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공감대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쳤고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쳤던 세력들과 손잡았던 인물이 심지어 신임 당대표에 선출이 됐고 네.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아스팔트 집회에 나가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들도 다수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진짜 그 12상 불법 비상계엄의 날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정치적인 길을 같이 했던 인물들이 여전히 당내 주류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이 내란의 잔여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임 상황에 대해서 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극우화 우려 평가,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68%로 나왔고요. 문제될 게 없다, 21%. 극우 정당화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또 재밌는 게 보수 응답자의 51%, 또 진보 응답자 85%, 중도 응답자 72%가 모두 극우화를 우려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너무 우측으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여론조사였는데 뭐 어찌 보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란 종식과 별개로 어쨌든 거대 정당, 거대 야당이 좀 정상적이고 조금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래야 우리 국정이 조금 더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저기로 가버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한 저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 우리 당이 정말로 배울 게 많다. 국민들로부터. 국민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도 보수 정당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애정을 표현하면서 반대로 근데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안고 가면서 중도 진영을 외면할 거냐 이런 질책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질책과 애정이 함께 있는 여론조사일 수 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정당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질책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직 우리 정당이 그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소수
의석수가 적은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과 집권 그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민심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변인님은 지금 지도부 안에서 그 구화 극복은 가능하리라 예측하십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에는 본인이 그 당대표 후보 시절에 보여왔던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는 본인의 책임하에서 치러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성적표를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움직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냐 이렇게 질책하실 수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전 기대하고 저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의 이런 극우화 논란들 보면서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게 우리 정치를 위해서는 낫다고 판단은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이제 보수 세력 역시도 좀 건강해져야 우리가 좀 생산적인 토론도 가능하고 좀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 12상 불법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대로 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남의 당 일이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새롭게 뽑혀서 하고 있는 발언들이 뭐 윤 전 대통령 접견 가겠다라든지 패널 인증제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검열과 철저하게 어떤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외치는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이른바 본인들과 뜻을 달리했던 인물들을 다 축출해내는 뭐 소위 말하는 뭐 탄핵 찬성파, 찬탄파라든지 아니면 한동훈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류 세력과는 입맛을 좀 달리했던 입장 차를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일종의 순혈주의로 가는 것을 혁신이라고 외치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루빨리 어떤 좀 과잉된 주장을 하는 분들,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이제 3대 특검법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이 3대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하는 대신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원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고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난 뒤에 이제 협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인가라는 기대를 하게 됐었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고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공연한 시비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또 일단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입니다. 네, 협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 언어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당원들 모아서 국회에서 점점 집회 수위를 올리고 투쟁 수위를 높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합의를 했었고 그 합의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것에 대한 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합의안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이거 정치 관행으로 봤을 때 원내대표진들은 당대표 또 여당일 경우에 대통령실로부터 합의안을 받지 않고는 그 협상 자리에서 본인의 그 자체적인 판단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합의해놓고 불과 두세 시간 만에 강성 지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해놓는 거 이게 저는 협치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원들 많이 모아서 집회를 하기도 했죠.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부와 같이 이 위헌적인 그 의회 독재 법안들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우리 정당에 대해서 협치는 물론이고 그 내란 정당 위헌 소송 뭐 이런 것까지 갈 경우에는 저는 당분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장외투쟁과 같은 아주 극렬한 방식의 여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의를 했다가 이제 결렬이 됐는데 왜 결렬이 됐냐라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역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 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일단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이제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당내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협상이라고 하는 게 과정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내용을 다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이제 당직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보고를 드렸던 그런 이제 대상들을 제외하고는 의원들 입장에선 협상의 결과밖에 받아볼 수가 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특검 이 법안 개정의 핵심은 사실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기간 연장 역시도 굉장히 핵심적인데 기간이 핵심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내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상의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좀 불만도 내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뭐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책임론을 묻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내에서 충분하게 당 지도부나 당 대표 그리고 법사위 관계자들과 충분한 상의와 논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원내 관계자들 역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뭐 누군가의 책임론을 뭐 묻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뭔가 낙인 찍어서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결국에 이 특검법을 개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이게 정부조직법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의 이 출범 초기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란 종식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었다라는 점을 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죄가 없습니다. 메신저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 메시지를 발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인지 아니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인지 아니면 제3의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딸과 강성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김어준 시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지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표정 자체에도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이렇게 이런 일하면서 혼자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그 당이나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오는 거니까 표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특검법 개정 이 사안 자체가 사실 원내대표 혼자서 판단하기에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결정이 나고 나자 민주당의 여당 투톱이 지금 충돌하는 모양새예요. 정청래 대표는 이제 뭐 지시했다 내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척이나 화가 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청래는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시간이 지난 뒤에 부덕의 소치다. 일견 사과 같기도 하고 일견 사과하다 만 것 같기도 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정도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이 정도로 원내대표와 대표 사이가 앙금이 생긴 거잖아요. 향후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사실 지금 갈등이 표면화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네네.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 갈등을 장기화할 거냐 말 거냐의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협상의 재량권 혹은 주도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거나 뭐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수고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당내에서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 뭐 이제 두 분이 뭐 다시 만났는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공개 최고위가 소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두 분 사이의 대화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결국엔 두 분이 좀 만나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뭐 얘기를 거쳐서 좀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뭐 각각으로 뭐 정청래 대표 측 관계자 발로 입장이 나오고 김병기 원내대표 측 발로 입장이 나오고 이런 식의 혼선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도 당원들께도 좋은 시그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속히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게 내란 종식을 빨리 하자는데 민주당 투톱이 이렇게 불화하면 내란 종식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단 특검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특검의 수사가 뭐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라 특검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이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은 혐의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간도 늘려야 되고 인력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할 일을 하려던 거고 아직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이 기간 연장 없이도 2달여간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의 차질이 빚어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생각만큼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동지 여러분 저의 그 체포 동의안에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고 본인과의 의리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어차피 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 본회의 가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뭐 실효적인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해 있었던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 당 후보들이 모두 불체포 특권은 이제 시대가 지난 이미 시기가 지난 그 국회의원의 특혜라고 인식하고 다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깔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이런 전례가 있었죠.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결국에는 구속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당의 선배 의원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결백을 법정에서 잘 증명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비 문제 해결해야 되죠.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 조 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축에서는 어차피 책임은 조국 위원장이 져야 되는데 나오는 게 맞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네. 조국 전 대표와의 빠른 만남을 희망했고 조국 전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했던 그 시간들이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사실은 책임 있게 응답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네.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면되고도 좀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을 버리고 탈당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대표가 과연 지금 이 상황
상황에서 일종의 뭐 소방수로 나서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은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소방수가 되어주길 바랬지만 사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사태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오히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좀 겸허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좀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인물들은 다 이 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한 방송에서 정치평론가 한 분은 이제 조국 전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무척 좀 마음이 조급해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적인 방향은 독립적인 외부 인사가 잠시간이라도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이번 사안을 수습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조국 전 대표가 조기에 복귀하는 것,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택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앞서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조기에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지도부가 사퇴하고 조국 전 대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 일종의 폭력이라고 느낀다고도 얘기했었거든요. 피해자들이요. 예,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에 사면 복권 이후에 정치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요. 네. 2030 세대에 대해서 남성은 극우화라고 갈라치고 지금 성비위 문제,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2030 여성들에 대한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조국 전 대표가 생각하는 더 큰 정치, 아주 큰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